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주 관련 정책 그리고 연구라고 하면 한국의 첫 우주 비행사이신 이소연 박사님밖에 몰랐는데요. 그럼 현재는 한국인 우주 비행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이소연 박사는 이제 저랑 친구 사이죠. 동갑이기도 했고 우주인 후보 시절에 이제 제 나이가 동갑 딱 둘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계속 친분을 유지를 하고 또 같은 우주 분야에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소연 박사도 미국에 있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견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주인 배출 사업 자체가 유인 탐사에 이제 해당되는데 우리나라가 유인 탐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유인 탐사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미국밖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유인 탐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인 탐사를 하거나 우주인을 양성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단 기획성으로 러시아랑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인 배출 사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직업 우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미국과 하는 달 탐사라든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기회들을 엿보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국가 주도였던 우주 정책이 민간 주도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예, 지금 핫하죠. 그러니까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도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 5년 전 그때 이제 국내에 처음 개념도 소개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연구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 뉴스페이스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이라는,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인력이나 아니면 투입이 장기간 대화되기 때문에 국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리스크가 컸고, 지금은 이제는 그 수요 자체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기술적인 동인이 가장 큽니다. 일단 스페이스X가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 발사 비용이 일종의 그 진입 장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낮아지니까 민간에서도 이런 정도의 발사 비용이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위성을 띄워서 뭘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투자도 유치를 하고 수익을 이제 내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같은 예전에는 거대 기업만, 대기업만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위성 발사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뉴스페이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기업인이 아니고 입장에서 내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은 7대 우주 강국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이제 7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구호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유럽, 그리고 인도 정도입니다. 그 7대라고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나라가 그 나라 정도예요. 정말 국가의 경제적인 것도 커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산업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7개 나라가 이제 1그룹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2그룹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1그룹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성 항법이라든지 다양한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려는 지금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달성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할 만큼 기반이 조성이 돼 있느냐, 국민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근 박사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를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페이스를 소개하고 산업적인 가능성들을 이렇게 보는 분석이나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그리고 위성항법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제 KPS라고 하는 GPS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네. 또 나아가서 이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협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로 그러면 기대하시는 발전될 미래가 혹시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는 특히 다른 또 과학기술이랑 다른 점들이 있어요. 하면은 꿈이에요, 꿈. 거의 이제 우주에 미친 사람들, 괴짜 같은 사람들. 이게 굉장한 자기의 모티베이션이나 뭔가 우주를 향한 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SF 소설이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드는 사람 그거라 우리가 그리는 것들은 우주 여행도 가고 우주에서 위성을 띄워서 갖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네. 뭐 이제 식량의 문제라든지 탐사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주 과학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천문학이 그런 지식의 확장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로운 자원 탐사에 관한 부분 지구 밖에 있는 자원 탐사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인류의 거주 영역이 확대되고 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넓어지고 또는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제 이런 꿈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보랑 국방 쪽입니다.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안보랑 관련된 이제 통신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기본적인 안보, 안전 보장에 관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전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정책센터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네. 뭐 이름을 뜯어보면 하는지가 다 보여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효율적으로 이제 국가 우주 개발을 이끌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국제협력 같은 분야의 부분에서도 신뢰를 쌓는 하나의 구심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 쪽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 국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비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을 해서 협력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요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우주 정책에 대한 주요한 대표 싱크탱크 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인류 전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장기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적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거주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이 되면은 뭐 식품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뭐 변호사도 있어야 될 거고 그쵸. 뭐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양식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모든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전공의 영역이 앞으로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협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국제 협력을 그동안은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선도국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권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부터 경쟁과 협력의 굉장히 묘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렇게 좀 시각을 넓히면 이거는 협력 정도를 넘어서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우주는 사실 공간 자체가
그 누구의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어느 나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우위에 있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우위에 있으면 그런 곳에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협력을 게을리하며 우리의 발언권이 없어지게 되면 국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사실은 외교적인 프로토콜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네. 교감과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우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주하는 사람과 그 외사람 이렇게 나뉘어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따지거든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우주에 가서 뭘 지금 하겠느냐, 지금 당장 불쌍한 사람들 도와라, 이거는 우주개발 초창기부터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거든요. 프로는 제가 생각할 다양한 전공에서 그 전공의 전문성을 우주를 대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떤 전공이 뭐 유망하다 이런 것보다는 개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네. 수월할 수 있겠죠. 당위적으로 그냥 다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연구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연구라는 게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항상 레이더가 켜 있어야 돼요. 항상 민감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영상 잘 제작해서 이 말씀 꼭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종료하고 저희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